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세 번째 시간 물질과 규칙성, 원소들의 주기성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오늘부터 이제 화학적인 내용을 시작을 해볼 겁니다. 자, 원소라는 거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에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자, 그렇기 때문에 특징은 첫 번째,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쿼크 이런 거를 배웠어요. 기본 입자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기본 입자는 뭐였냐면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차이가 뭘까요? 얘는 단순히 분해할 수 없는 작은 입자인 거고 얘는 다른 물질로 분해가 안 된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즉 어떤 얘기냐? 화학적 성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물질로서 더 이상 분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약 110가지 종류 있다. 실제로는 118 종류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118 종류가 발견이 됐어요. 따라서 모든 물질들, 다양한 물질 형성을 합니다. 원소들이 모여서. 그렇기 때문에 물질 종류가 세상에는 다양한 물질들이 엄청나게 많죠. 모든 것은 다 물질이니까 118 종류의 원소로서 이루어져 모여서 만든 거니까 원소 종류는 적더라도 물질 종류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새로운 개념을 분자라는 개념을 하나 보게 되면은 물질의 성질을 갖는 가장 작은 입자가 분자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물질의 성질을 갖는다. 분자가 돼야 물질이다라고 대충 말할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앞에서 했던 거 한 번만 더 볼게요. 물질, 뭐 다시 말해서 분자 같은 것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물질을 이루는 건 원자. 원자라는 거는 물질을 이루는 입자예요. 원소라는 건 성분입니다. 자, 원소는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 원자는 그 원소의 입자 자체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어쨌거나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이라는 거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특징을 한번 배웠던 거 해보면 원자라는 건 일단은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돼서 중성이었고 원자핵은 플러스극 그리고 무겁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전자는 마이너스 극이고 가볍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자가 중성이어서 플러스극, 마이너스극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럼 원자 핵에 플러스를 띄는 건 어떤 것 때문이냐? 양성자 때문이에요. 둘 다 어쨌든 무거워요. 그리고 중성자는 중성이 되겠습니다. 둘 다 무겁지만 양성자는 플러스극, 중성자는 중성. 둘 다 쿼크 3개씩으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보게 되면은 양성자의 특징과 중성자의 특징. 양성자는 화학적 성질과 물리적 성질을 모두 다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무겁죠. 그러니까 물리적 성질을 결정할 수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급까지 있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까지 결정을 해요. 중성자 같은 경우는 중성이기 때문에 물리적 성질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적 성질은 뭐 따로 갖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 특징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시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탄소, 탄소에 대해서 쓸 건데 6, 12, 6, 13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자, 이 기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C라고 하는 건 원소 기호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6이라고 하는 건 원자 번호. 이 원자 번호는 무엇에 따라서 생기느냐? 어, 앞에서 말한 양성자가 화학적 성질을 이룬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 숫자는 양성자 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성자 수가 바뀌면 애초에 원자 번호가 바뀌어요.
따라서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C7 이런 건 없어요. C 7개가 되는 순간 화학적 성질이 바뀌면서 다른 물질이 된다라고 봐야 돼요. N7이 정답이지 C7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예 다른 물질이 된다고 보면 돼요. 자, 12 왼쪽 위에 적혀 있는 이 12는 뭐냐면 질량수라는 거예요. 무겁다라고 한 게 양성자랑 중성자, 즉 원자 핵이 무거웠죠. 따라서 원자 핵의 질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의 무게를 합친 걸 질량수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성자 수는 무조건 같은 물질이면 똑같아야 되지만 질량수는 이런 식으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성자는 물리적 성질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물질 자체가 바뀌진 않고 무게만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개수 세는 연습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추가로 전자수도 한번 볼까요? 양성자는 일단 6개, 탄소 얘도 6개라고 하고요. 중성자는 개수 세니까 6개, 이렇게 7개입니다. 자, 그런데 원자라는 건 중성이죠. 그러니까 전자랑 최종적으로 양성자랑 서로 상쇄가 돼서 중성을 해야 돼요. 그렇다라는 건 양성자는 플러스 1을 띈다고 우리가 빅뱅에서 배웠고 중성자는 0, 전자는 마이너스 1을 띈다고 배웠기 때문에 얘도 전자수도 어떻게 돼요? 6개, 똑같이 6개를 가져야 된다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와 똑같다라는 개념도 가지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중성일 때 중성 원자의 전자 수와도 같음이라는 결론도 내릴 수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롭게 나온 원소의 정의가 하나 더 나와요. 자, 이 정의는 추가적인 정의니까 그냥 적어두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원소는 양성자 수가 같은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양성자 수가 같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 보면은 탄소 7번은 존재하지 않는 것. 탄소라는 건 7번이 아니라 6번일 때만 탄소다라고 한 얘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데 얘는 질량수는 달라요. 양성자수는 똑같아요. 그럼 이런 건 또 뭐라고 하나요? 엄연히 또 다르잖아요. 이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동위원소라고 해요. 어쨌든 원소긴 원소죠. 동위원소. 양성자수는 같지만 중성자수가 다른 원소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같은 원소이긴 하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주기율표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번 파트는 쉽게 말하면 역사 파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주기율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또 한번 살펴봅시다. 주기율이라는 건 성질이 비슷한 원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결론을 얘기를 해주면, 리튬이라는 원소랑 나트륨이라는 원소랑 칼륨이라는 원소 이 세 가지가 비슷해요. 비슷한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기적으로 어떤 순서마다 나온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건 어떤 것이었냐면 양성자라고 했었어요. 양성자 수가 같으면 같은 원소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근데 비슷한 원소래요. 비슷한 원소는 무엇 때문일까? 라는 거를 배우게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같은 양성자 수면은 같은 원소인 건 알겠는데 비슷할 때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왜 주기적으로 나타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대로 나타낸 주기율로 나타낸 표입니다. 그러니까 원소를 배열한 거예요. 이 규칙에 따라서. 자, 첫 번째, 5명의 과학자들이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라부아지에. 두 번째, 되베라이너. 세 번째, 뉴렌즈. 네 번째, 맨델레예프. 여기까지 일단 보고 아래쪽으로 또 넘겨볼게요. 5명이 나오니까 일단 요 4명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요 4명이 또 비슷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라부아지에는 33종의 원소를 발견했어요. 33종 원소. 4가지로 분류. 뭐 마치 이런 거죠. 불, 물, 바람, 땅 이런 것처럼 4가지로 분류를 했대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제 화학 하면은 배우게 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4가지로 분류했다는 것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되베라이너입니다. 되베라이너는 새쌍 원소설이라는 거를 알아냈어요. 새쌍 원소설. 가설 이름이 새쌍 원소설입니다. 자, 이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성질이 비슷한 새쌍이 원소가 존재한다. 성질 비슷. 드디어 나왔어. 성질 비슷. 요게 중요하겠죠? 새쌍 원소. 그리고 얘네들이 특징. 원자량 관계 확인 또 했습니다. 어떤 걸 볼 거냐면 앞갓은 리튬, 나트륨, 칼륨이라는 걸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얘네를 보는데 일단은 특징 원자량 관계라고 합니다. 원자량이라는 건 앞에서 말한 질량수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질량수.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일단 리튬, 나트륨, 칼륨이 비슷하대요. 성질이 비슷한데 또 다른 특징은 뭐 있냐면 질량수 아까 생각한 무게를 봅시다.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리튬 같은 경우는 7이에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23이고 칼륨 같은 경우는 39예요. 자, 간격이 어떻게 돼요? 16, 16이 됩니다. 아니, 비슷한데 전부 다 16 차이가 나. 이게 우연일까? 하는 얘기가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설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질이 비슷한 게 무게까지도 어떤 일정한 간격에 따라서 새쌍으로 나오더라. 그걸 3개밖에 일단 발견을 못했어요. 우리가 현실에서는 118가지지만 옛날에는 지금 33종에서 조금 더 늘었겠죠. 자, 그래서 다음 주자한테 넘깁니다. 뉴렌즈 옥타브설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번에도 성질 비슷한 건데 성질 비슷 8번째마다 나타남. 8번째. 그래서 옥타브야. 도레미파솔라시도 8개죠. 그러니까 지금 리튬, 나트륨, 칼륨 계속 연구를 했더니 이 사이에 7개 있었다는 거야. 리튬에서 나트륨 나왔는데 8번째 때 또 나왔다. 나트륨에서 칼륨 갈 때 8번째 때 나타났다인데 자, 이 두 번째도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원자량 순서로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저 사이에 7개 있었다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늘었겠죠. 뭐 한 24개, 16개 이렇게 알아냈겠네요. 더. 그러니까 가운데 8개 있다는 거, 7개 있다는 거 알아냈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계속 원자량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배웠을 때 원자 번호라는 건 뭐였어요? 원자 번호라는 건 사실은 양성자수라고 배웠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원자량 순서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일단 멘델레예프까지 가봅시다. 멘델레예프 같은 경우는 특징 63종 원소를 원자량 순서로 했어요. 63종 원소 원자량 순서. 또 원자량 순서야.
계속 무게 순서대로 지금 냅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뭘 했냐? 최초의 주기율표 드디어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발견 원소 성질도 예측했다라는 결론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어쨌거나 성질을 예측을 했어요. 중요한 거 성질 예측, 미발견. 그러니까 비슷한 성질일 것이고 무게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16, 16 차이가 나니까 뒤쪽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16 차이 나서 무게가 16 더하면 몇이에요? 55짜리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얘네랑 비슷한 이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세 사람 특징이 모두 다 어떤 순서냐? 원자량 순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무게 순서대로 지금 다 해냈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뭔가 조금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최종적으로 간 사람이 이제 모즐리입니다. 모즐리는 드디어 원자량 순서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원자량 순서가 아니다. 어떤 순서였냐? 양성자수는 원자 번호다라는 걸 이제 알아낸 거예요. 우리 앞에서 배운 거. 그리고 양성자수는 원자 번호가 주기적 성질 양성자수가 주기적 성질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따라서 양성자수 순서다. 원자 번호니까 양성자수 순서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낸 거죠. 중요한 건 양성자수가 원자 번호다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드디어 원자량 대신에 양성자수로 바꾼 거예요. 요 세 사람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들은 양성자수 순서에서 아니 질량수 순서에서 원자량이죠. 원자 번호 순서로 바꿨습니다. 이게 결론이 될 겁니다. 주기율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주요 원소에 대한 주기율표입니다. 어, 자, 원래 원소는 우리가 몇 가지가 있다고 배웠나요? 118가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외울 거는 암기는 무조건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20가지. 1번부터 20번까지는 외워두면 될 것 같아요. 118가지를 전부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20가지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인데 일단은 이걸 알기 전에 각각의 주기율표 어떻게 보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20번이라고 했으니까 양성자수라는 거는 원자 번호다 라는 사실을 알고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숫자 로서 가보도록 합시다. 이제 요 위에 숫자는 몰라도 돼요. 질량수는 우리 이제 따지지 않을 겁니다. 자, 수소 같은 경우는 1번이고요. 헬륨 He2라고 씁니다. 2번입니다. 리튬 3번이고 베릴륨 4번입니다. 그리고 5번 붕소, 6번 탄소,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플루오린, 10번 네온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나트륨,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 14번 규소, 15번 인, 포스포러스, 16번 설펄, 황입니다. 17번 클로로, 염소, 18번 아르곤, 19번 칼륨, 20번 칼슘이에요. 자, 이렇게 20번까지는 외우면 되니까 이걸 이제 외워야 되는데 순서를 어떻게 외우냐면 한글로써 외울 수가 있어요. 우리 앞 글자 따서 외우는 거 앞에서도 뭐 이런 거 외웠죠. 수헬, 산탄수질, 철산규막 이런 거 외웠었는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앞 글자만 따서 외우면 되겠습니다. 수, 헬, 일단은 한 줄씩 외우는 거예요. 한 줄씩. 수헬 하고 외워요. 수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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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헬. 자, 두 번째 이주기입니다. 이주기라는 거 아직 안 배웠지만 볼게요. 리, 배, 비, 시,
여기는 한글로 외우네요. 영어로 외우죠. 리베비신 노프네. 노프네. 와, 여기 보면 이 높자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음, 모음, 자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N, 니은, O, 산소, O, 그 다음에 플로린, F. 그래서 7개로 개수가 안 맞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외우냐? 발음을 정확하게 굴리면서 외워야 돼요. 리베비신 느오프네 이렇게 외워야 되겠습니다. 리베비신 느오프네 느오프네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서 외워야 좀 더 잘 외워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나만 알지. 나만 알지 펩시콜라. 이렇게 외웁니다. 나만 알지 펩시콜라. 리베비씨 노프네 나만 알지 펩시콜라. 근데 노프네라고 하면은 7개니까 안 맞으니까 리베비씨 느오프네 나만 알지 펩시콜라. 자, 이것도 발음을 정확하게 굴려야 돼요. 왜냐하면 자, 마그네슘인데 만이랑 뭔가 안 외워져요. 그럼 남막 알시 펩시 크알 이렇게 외우는 게 좋겠습니다. 남막 알시 펩시 크알 이렇게 외워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줄 크카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콜라를 마셨으니까 크 한번 해줘야겠죠? 이렇게 20번, 20번까지 외우는 순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을 좀 알아볼 건데 외우는 건 이 20까지는 꼭 외워주고요. 주기율표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기와 조기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기라는 것, 가로줄이에요. 가로줄이요? 어떻게 가로줄이죠? 자, 이거는 음, 형광펜이 있을까요? 형광펜이 따로 없네요. 어, 자, 아,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1주기를 볼게요. 1주기에는 수소와 헬륨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소와 헬륨 이렇게 연결이 되고 2주기는 리베비신 로프네 이렇게 연결이 되고 3주기는 나마널지 펩시클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기는 같은 가로줄에 있다라고 표현이 돼요. 그래서 같은 자가 이렇게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 머리를 한번 보세요. 가로줄, 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 왔다 갔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따라서 같은 주기일 때는 가로줄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주기는 몇 주기까지 있나요? 1주기에서 7주기까지 있어요. 그러면 근데 우리가 외우는 거 20번까지 있는 건 4주기까지만 외우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족이라는 거는 그러면 반대로 쓰면 되겠죠. 무슨 줄? 세로줄이에요. 같은 족인 거. 1족을 한번 볼게요.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들은 같은 세로줄이다라고 표현이 될 겁니다. 형광펜이 있었군요. 죽이면 같은 가로줄이다. 족이면 같은 세로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이 족은 몇 족까지 있냐면 1족부터 18족까지 존재를 해요. 그리고 결론을 먼저 알려주면 중요한 부분입니다. 별표 3개짜리.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족은 비슷한 화학적 성질. 이거는 조금 있다가 배울 겁니다. 이게 오늘의 진짜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족이면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다. 자, 그래서 주기율표 원자 번호 순서대로 나타냈고요. 같은 비슷한 화학적 성질이 같은 족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이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가로줄은 주기, 같은 세로줄은 족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주기율표가 되겠습니다. 20번까지는 그리고 꼭 외워야 돼요.
근데 선생님 지금 뭐 최외각 전자랑 원자가 전자라는 건 안 배웠어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 배우고 나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소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어디를 여러분들은 보면 되냐면 완자 35페이지의 주기율표를 같이 보면서 해볼 거예요. 제가 지금 같이 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따로 보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암기가 기본적으로 돼야 뒤까지 다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아까 주기율표에서 보면은 1쪽에서 18쪽까지 존재한다고 했는데 아까 여기 위에서도 그림을 보게 되면은 3에서 12족은 감춰져 있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2족에서 바로 13족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는 부분이라 그렇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13에서 12족을 배우지 않고 2족에서 바로 13족으로 넘어가는 것만 배웁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3에서 12족이 존재는 한다. 다만 그들을 배우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이라는 걸 볼게요. 금속이라는 거는 뭔가 딱딱하고 철 같은 거 생각하면 될 거고요. 비금속이라고 하는 건 뭔가 철 같은 건 아닌 거? 구리, 철, 금운동 이런 거 아닌 거 생각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각각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금속이라는 거는 주기율표에서 보게 되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주로 왼쪽과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쯤 족수로 얘기를 해볼까요? 1에서 약 13족쯤까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중간에 5족, 7족 이런 애들도 금속이긴 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것만 하면은 세 줄이 끝이겠죠. 1족, 2족, 13족 이렇게 세 줄로 끝나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금속 원소의 그냥 전체적인 예외. 수소는 비금속으로 가야 됩니다. 얘는 그냥 1번이라서 뭔가 특징이 있어요. 1주기에 있는 수소와 헬륨은 여기다 미리 적어주자면 수소, 헬륨은 뭐든지 예외인 게 좀 많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두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수소랑 헬륨은 뭔가 예외가 많아요. 이런 사실을 좀 알아두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외가 많습니다. 예외가 많다. 이렇게 적을게요. 예외 많음. 자, 그래서 수소는 1족이지만 비금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비금속 원소들은 어디 14족인가요? 근데 14족은 가운데 부분이라 좀 애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충 어디쯤 약 15족부터 칩니다. 15족에서 18족 부분이 비금속이다라고 보면 돼요. 마찬가지로 수소는 비금속이니까 수소는 1족이지만 하나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주로 위치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온에서의 상태. 금속, 기본적으로 실온일 때 어떤 상태일까요? 철, 금, 고체네요, 고체. 고체라고 합니다. 자, 고체는 자, 상태에 대해서도 조금 배울 건데, 고체인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를 좀 많이 외워야 돼요. 예외. HG라는 물질이야. 수은인데 얘는 액체입니다. 이거 약간 들어본 것 같아요. 뭔가 수은이라는 거는 마실 수 있는 은 같은 중금속, 독극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독극물은 아니고 중금속이죠. 자, 그리고 비금속은 대체로 기체, 산소, 질소 이런 것들 기체죠. 그리고 아이오딘 이런 거는 고체예요. 기체, 고체인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 이번에는 Br2라는 물질입니다. 브로민. 얘는 왜 Br2라고 쓰나요? Br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자, 이것도 아래쪽에다가 좀 적어 줄게요. H는
원소입니다. 물질이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지금 우리가 아는 수소 기체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H2가 돼야 수소 물질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수는 왜 Hg라고 안 쓰나요? 금속들은 금속은 1원자 분자 상태라고 하거나 물질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비금속은 분자가 돼야 뭔가 두 개, 여러 개가 뭉쳐야 물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브로민2, Br2라고 적게 되고 브로민은 액체입니다. 예외. 대부분은 다 기체 또는 고체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특징, 광택입니다. 금속은 빛이 날까요? 반짝거릴까요? 안 반짝거릴까요? 반짝입니다. 자, 비금속은요, 안 반짝입니다. 산소가 반짝반짝거리면 우리가 완전 눈부셔서 살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열 및 전기 전도성. 굉장히 잘 통합니다. 자, 이 이유는 한번 적어 드릴게요. 자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일단은 몰라도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어, 자, 그럼 비금속 원소는 어떨까요? 비금속 원소들은 전기가 대부분 별로 없어요. 잘 전기 전도성이 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흑연. 흑연이라는 거는 탄소인데 얘는 예외입니다. 얘는 왜 예외일까? 자, 금속이 전기가 잘 통한 이유, 열 전도성이 좋은 이유 뭐라고 했어요? 자유전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흑연도 역시나 자유전자가 있는 물질이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유전자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흑연은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와 흑연 모두 같은 탄소입니다. 다이아몬드, 흑연. 그런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물 형태로 4개의 결합을 해요. 그래서 꽉 붙들려 매어 있어요. 그런데 흑연 같은 경우는 네 부분의 결합이 아니라 지금 그림이 조금 안 보이는데 다이아몬드, 이렇게 네 부분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흑연 같은 경우는 세 부분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자가 네 부분이 아니라 세 부분만 하기 때문에 하나는 남아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자유전자라고 해서 얘가 지금 전기를 마구마구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흑연은 우리가 알기로 그물 형태가 아니라 판상형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막 그래서 잘 부러진다라는 얘기. 다이아몬드는 튼튼하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네 개가 꽉 붙들려 매여 있는 게 아니라 세 개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안 통한다. 전기 안 통한다. 흑연 빼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형이에요. 음, 자, 변형 부분은 한번 봐야 되는데 금속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형이 되냐? 연성이란 특징이 있고 전성이란 특징이 있어요. 연성, 전성. 연성은 뽑힘성이라고 하고요. 전성은 표짐성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야. 대장간에서 땅땅 철을 두드리면서 얇게 피는 거죠. 그건 철이 어떤 현상? 전성이라는 성질이 있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힘을 주면 얇게 필 수가 있고, 그리고 강철실 같은 거, 그것도 철을 막 뽑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얇게 만들어서 전선으로서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외울까요? 전성은 마치 우리 부침개도 전이라 그러죠? 부침개는 얇게 펴져 있죠? 그러니까 전성, 부침개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연 날리기. 연성 같은 경우는 연 날리기 생각하면 되는데 그 이유가 연은 어떻게 해요? 실을 뽑아서 멀리 멀리 날리는 거죠. 연, 실, 그러니까 뽑힘성 이런 식으로 연상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금속 쪽은 변형되는 거 뭐 딱히 없다고 적혀 있어요. 이거는 물질마다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다 다름. 모든 물질이 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정의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용 예시를 좀 볼게요. 대표적인 거 몇 개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화학 기호로 쓸게요. 알루미늄, 구리, 철, 이런 것들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
알루미늄, 구리, 철. 어디다 쓰냐? 알루미늄은 포일, 알루미늄 포일, 구리는 전선, 그리고 철은 건축 자재. 이런 데다 쓰고요.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 수소, 질소, 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연료로 쓰고요. 수소 연료 이런 거 쓰죠. 그 다음에 충전기체, 식품 포장, 충전기체, 그 다음에 인 같은 경우는 성냥. 자, 그 외에도 사실은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해줄게요. 모든 걸 다 배운 다음에 이제 실생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그래서 배워볼 부분은 뭐냐면 준금속이라는 게 있어요. 준금속. 자, 지금 아까 딱 봤을 때 1족에서 13족 같은 경우는 금속이라 그랬고 약 15족에서 18족은 비금속이라 그랬어. 그럼 가운데 있는 14족은 그러면은 중금속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금속, 비금속, 성질 둘 다 있거나 둘 다 또는 중간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둘 다, 성질 둘 다 중간 성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있어요. 자, 예시를 바로 적어줄게요. B, 붕소입니다. 실리콘, 규소고요. 그리고 GE, 저마늄, 그리고 AS, 비소. 이 네 가지는 항상 나오니까 알고 있으면 돼요. 22개로 늘어나네요. 알아야 될 거.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20번까지 중에서 금속, 비금속, 그리고 알아야 되는 준금속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총 22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금속은 일단은 7개예요. 정확하게 따진다면. 그리고 중금속은 2개, 비금속은 나머지 11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금속,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알루미늄이 혼자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6개가 아니라 7개입니다. 13족에 알루미늄 들어가 있어서. 그 다음에 칼륨, 칼슘. 자, 중금속은 13족인 규소와 13족인 붕소와 14족인 규소.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4주기도 원래대로라면 칼슘 옆에 계속 다 금속인데 우리는 거기 안 배우니까 그런 거죠. 그럼 나머지 11개는 전부 다 비금속이겠구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적어주죠. 수소. 수소가 일단 비금속이다라는 거 알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애들 다 적으면 되겠습니다. 탄소. 흑연은 비금속이에요. 얘네 2개 진짜 외우기 어렵습니다. 비금속인데 자꾸 자유전자도 있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다음에 2주기 다 쓰면 됩니다. 플루오린, 네온. 그다음에 3주기에 규소 다음에 인, 황, 염소, 아르곤 이렇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덟, 아홉, 10개. 헬륨을 안 적었네요. 1주기에 마지막 헬륨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속, 비금속, 중금속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추가적으로 중금속은 얘네까지 알아두라고 했으니까 4개가 되겠네요.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이상 더 외울 거는 일단은 더 없다고 보면 돼요. 제 그림을 잠깐 지울게요.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원자의 구조예요. 아까 앞에서 했으니까 빠르게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일단은 원소라는 거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질. 두 번째로 그래서 얘네가 나중에 한 번 더 발전해서 정의가 다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 음, 양성자 수가 같은 입자가 같은 입자로 이루어진 물질.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중성자 수가 다르든 전자 수가 다르든 그것까지는 상관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 원자라는 거는 이제 아까 표대로 하면은
중성인데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과 전자가 균형을 맡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양성자랑 중성자가 있다. 각각 극을 띄는 게 양성자가 플러스 1, 중성자가 0, 전자가 마이너스 1을 띄어서 원자가 최종적으로 0을 띄고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원자핵은 그래서 양성자 수만큼의 전하량을 띠고 있고 전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전하량은 전자 개수만큼일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원자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원자라는 거는 가운데 이렇게 원자핵이 있어요. 그리고 이 주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아까 했던 것대로 보게 되면 원소 기호를 먼저 알아보게 되면 자, 원소 기호 다시 탄소로 나볼게요. 탄소 원소 기호 얘가 6번 13짜리 일부러 쓸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원자번호 양성자수. 그리고 여기는 질량수, 원자량 따라서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성자수는 6개, 중성자수 이거에 따르면 7개. 자, 전자수는 어찌됐건 원소, 그러니까 기본 상태니까 양성자수랑 똑같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6개 이렇게 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원자에 대한 그림으로 또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가운데 원자핵이 있고 둘레 같은 걸 그려놨어요. 이거 그러면 의미가 뭐냐면 원자핵이라는 거는 원자라는 거는 원자는 원자핵과 특정한 에너지 값, 에너지 값을 갖는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짐. 자,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특정한 에너지 값을 갖는 궤도라는 표현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파란색 궤도가 될 것입니다. 이 궤도의 명칭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전자 껍질이라고 해요. 전자가 원운동하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 그럼 또 에너지 준이라는 건 뭐죠? 에너지 준이 전자가 여기를 돌고 있다라는 건 알겠어. 전자가 이 칸 위를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에너지 준이라는 건 또 뭔지 알아봅시다. 에너지 준이라는 건 원자핵 주위를 원운동하는 전자가 갖는 원운동 전자가 돌고 있는 거죠. 전자가 원운동 전자가 갖는이라고 합시다. 특정한 에너지 값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이 에너지 준위를 뭐라고 표현하면 n은 1, 2, 3,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자, 안쪽일수록 에너지가 낮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안쪽 얘가 몇 번째? 1번 에너지 준위를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인 얘가 2번 에너지 준위, 가장 바깥쪽 껍질이 3번 에너지 준위. 에너지가 안쪽에 있을수록 낮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앞쪽에서 배우기도 했죠.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윗칸으로 가고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은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주면은 에너지를 흡수하면 에너지 준위가 올라가요. 준위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지워지지가 않네요. 자, 그러면은 에너지 준위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이거를 아래쪽에다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흡수하면 처음에는 바닥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닥에 들러붙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게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라가니까 들뜬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면 어떤 상태냐면 위쪽에 있던 게 아래쪽으로 내려와요. 들뜬 상태였던 에너지가 아래쪽으로 떨어져요. 바닥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용어까지도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자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요약을 해주자면 원소는 일단은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주위를 돌고 있는데 전자들은 윗칸으로 갈 수도 있고 아래칸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 궤도만 돌고 있다는 거죠. 이 사이에는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아요. 전자 껍질 사이에는.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전자 껍질 사이에는, 저 궤도 사이에는 전자 존재가 없습니다. 전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저 레일 위에만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고 에너지를 흡수할 때 윗칸으로 올라갈 때 들뜬 상태가 된다. 방출할 때 다시 바닥 상태로 내려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원자의 구조에 대해 알아봤기 때문에 이번에 배울 거는 전자배치 규칙에서 대해서만 배워볼 거예요. 생긴 걸 알아봤기 때문에 규칙 자체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1번 일단은 전자는 안쪽부터 채워져야 됩니다.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전자 껍질, 그러니까 1번 칸 얘기하는 거죠. 가장 안쪽부터 채워진다. 그런 다음에 다 채워지면은 2번 칸으로 넘어가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칸에 몇 개 들어있냐? 1번에 최대 전자 2개, 2번 칸에 최대 8개, 3에 최대 에너지 3에 최대 8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어차피 4부터는 더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1주기에는 수소랑 헬륨 2개로 끝인 거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2주기에는 그래서 전자가 8개구나. 뭔가 이거랑 연관되는구나. 주기율표랑 비슷하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이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 1번이죠? 헬륨 2번이죠? 리튬 3번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림을 이제 앞쪽처럼 그려볼게요. 수소, 헬륨, 리튬.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리고 전자 껍질은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를 그려볼게요. 수소 같은 경우는 1번, 전자가 그래서 하나예요. 하나 그리면 되겠습니다. 헬륨 2개예요. 2개 그리면 돼요. 자, 리튬 3개 그리면 되는데 1번 칸에 최대 2개까지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 더 넣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전자 껍질이 하나 더 늘어나서 2번 칸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알 수 있는 사실, 리튬은 각각의 이제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를 외우자라는 거예요. 얘는 수소는 1주기 1쪽, 헬륨 같은 경우는 2주기 2족, 2주기 18쪽이죠. 리튬 같은 경우는 미안합니다. 헬륨 같은 경우는 1주기 18쪽, 리튬 같은 경우가 2주기 1쪽이에요. 자, 그런데 리튬이 2주기인 이유, 껍질 수가 갑자기 2칸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하나 알 수 있는 것, 같은 주기 원소라는 거는 어떤 거? 1주기인 거, 2주기인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전자 껍질 수를 가지면 이거 같은 전자 껍질 수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주기 번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주기는 전자 껍질이 한 개인 거죠. 2주기 같은 경우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두 개니까 2주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그래서 어떤 거 해볼까요? 탄소를 해볼게요. 탄소 6번, 그리고 산소 8번, 그리고 더 나아가서 3주기 것도 해보죠. 나트륨 11번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각각 특징 2주기 14족, 2주기 16족, 그리고 3주기 1족이요. 자, 그러면 탄소 같은 경우는 가운데 한 칸 이렇게 그릴 수 있고 2주기라고 했으니까 이제 주기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두 칸 미리 그려놓고 시작해도 될 겁니다. 역번이니까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리면 될 거고요. 산소 같은 경우는 원자핵, 그 다음에 2주기라고 했으니까 위에 두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나트륨 이제 처음 보는 거 3주기지만 이제 규칙 자체는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얘는 세 칸 그리면 되겠구나 라는 거를 눈치껏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11개 채워볼게요. 하나, 둘, 8개 채우면 여기까지 10개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맨 바깥에 한 개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1쪽, 1쪽, 1쪽이면 근데 지금 전부 다 특징이 어때요? 맨 바깥쪽에 한 개가 있어요. 아,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여기서 새로운 용어가 나옵니다. 최외각 전자와 원작가 전자라고 하는 게 나와요. 아까 최외각 전자랑 원작가 전자라는 걸 썼었는데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외각 전자는 원자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그러니까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입니다. 자, 그럼 세볼까요? 수소는 1개, 헬륨 2개, 리튬 1개, 탄소 4개, 산소 6개, 나트륨 1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원작가 전자라는 거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별표 5개, 3개짜리죠, 사실은. 3개에서 5개 이런 얘기인데 원자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서 최외각 전자 중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 그러니까 비슷한데 어떻게 돼요? 원자과 전자가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로워요. 이 전자 중에서 화학 반응에까지 참여를 해야 원자과 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되면은 어 이거에 대한 규칙을 먼저 보게 되면 원자과 전자 수는 한 번 더 얘기가 나오는데 각 족의 1의 자릿수 단 18족은 0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화학 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 얘기까지 하나 더 해주면은 화학 반응, 결합, 참여 이거는 원소의 화학적 성질을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셌을 때 어떻게 됐어요? 원자과 전자수를 세볼게요. 1개, 18쪽은 0개라고 했으니까 18쪽은 일단 0개라고 칠게요. 자, 리튬 1개, 탄소 4개, 산소 6개, 나트륨 1개. 보니까 같은 족이면은 같은 족의 1의 자릿수. 그러니까 족끼리 전부 다 똑같아. 헐,
자, 여기서 알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족은 동족 원소라고 하거든요. 같은 족 원소라는 뜻이에요. 같은 원자가 전자수. 아니, 근데 왜 헬륨은 두 개인데 연계라고 부르나요? 예를 들면 이거인 거죠. 헬륨 같은 경우는 최각 전자 몇 개예요? 두 개죠. 근데 그렇게 보게 되면 규칙에 따르면 2족도 두 개인데 그럼 쟨 2족인가? 이렇게 되니까 18족은 일단 연계로 따로 센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학적 성질에 참여를 하는 게 일단 없다 18족 이런 사실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계속 나온 그 얘기가 나온 거야. 비슷한 화학적 성질. 대신에 수소는 아까 금속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1족이지만 혼자서 좀 다른 거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지 않는 3에서 12족도 일단은 제외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13족이 3개인데 그럼 3족은 몇 개요? 이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냥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배우는 한도 내에서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1족끼리 전부 다 똑같은 거고요. 수소 빼고. 13족끼리 전부 다 또 비슷한 애들이고요. 17족끼리 전부 비슷한 애들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규칙은 어떻게? 만약에 15족 질소다 그러면은 2주기 15족이니까 전자 껍질은 2개, 안쪽에 2개, 바깥쪽에 5개. 그래서 총 7개라서 번호는 7번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연습을 한두 개만 더 해볼게요. 마그네슘 아까 12번 얘는 특징 3주기 2족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더 칼슘도 해볼게요. 20번 4주기 2족입니다. 족수와 화학적 성질 이런 거 다 해볼게요. 자, 마그네슘 12번. 그러면 그림대로 했다 그러면은 3주기니까 전자껍질 3개 그릴 수 있고요. 4주기니까 전자껍질 4개 그리면 돼요. 그런 다음에 추가적인 특징 3주기 2족 그러니까 맨 바깥쪽에 몇 개 그리면 된다는 거예요. 최각전자 2개, 원자가 전자 즉 2개 그리면 됩니다. 맨 바깥쪽에 2개 그리면 돼요. 그리고 안쪽에서 어떻게 2개 8개 꽉꽉 채우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채워지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총 전자개수 안쪽에서 10개인 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쪽에서 10개 바깥쪽에 2개 돼서 12개인 거 확인이 되고 자, 4주기 2족인 칼슘도 마찬가지로 2족이니까 맨 바깥쪽에 2개, 그리고 안쪽에서 그냥 꽉꽉 채우면 되죠. 첫 번째 칸에 2개, 두 번째 칸에 8개, 세 번째 칸에 8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칸에 2개 하면은 20 나오니까 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거구나. 7, 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쪽에서 2개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규칙에 따르면은 맨 바깥쪽 생각하고 안쪽은 그냥 꽉 채우면 된다.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음, 같은 종이 비슷한 화학적 성질이고 같은 주기는 같은 전자 껍질이에요. 정리를 했을 때 따라서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게 원자과 전자기 때문에 원소의 주기성 있죠. 아까도 설명은 했지만 같은 족끼리 비슷한 거 8번째 옥타브설에서 나오는 이유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족이면은 비슷한 애들인데 그 같은 족인 게 비슷한 이유 맨 바깥쪽에 2개짜리라서 둘 다 12족이면은 그런데 그게 12족 똑같이 나오려면은 8번째마다 혹은 1주기 같은 경우는 2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쪽에서 원자의 구조도 배웠고 전자 배치 규칙도 배워가지고 같은 족이면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니까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쪽에서 18쪽까지 있으니까 각 1쪽끼리 비슷하고 17쪽끼리 비슷하고 15쪽끼리 비슷하고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왼쪽에 있는 애들 금속끼리 뭔가 좀 비슷한 성질, 우측에 있는 애들 비금속끼리 비슷한 애들이구나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따라서 이제 남은 거 알칼리 금속 이런 식으로 어떤 족에 대한 특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총 3가지를 배울 거예요. 1쪽, 17쪽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18쪽입니다. 알칼리 금속 정의를 보도록 합시다. 1쪽이고요. 금속 원소예요. 1쪽 금속 원소. 자, 그러면은 수소는 아니라는 거네요. 금속이니까. 그럼 뭐 있냐? 리튬 2주기 1쪽, 3주기 1쪽 나트륨, 4주기 1쪽 칼륨, 5주기 1쪽 루비듐이라는 애까지 이런 식으로 있어요. 6주기 1쪽, 7주기 1쪽도 물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온이 된다 하면은 리튬 플러스 이온, 나트륨 플러스 이온 이런 식의 이온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의 특징. 자, 그러면은 우리 금속의 특징도 한번 참고 사항으로 알아볼게요. 금속 특징 앞에서 배웠죠? 고체였어요. 수은 빼고 수은 액체였죠. 수은 액체. 대부분은 고체. 그리고 광택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열전도성, 전기전도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알칼리 금속, 일족 금속은 어떨까요? 다 고체예요. 수은 빼고는 어차피 다 고체니까. 그 다음에 광택이 있는데 색깔도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은백색 광택. 그래도 겹쳐서 편하네요. 자, 그리고 밀도가 낮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물은 금속입니다. 그러면 칼로 잘 잘려요. 칼로 잘림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반짝거리고요. 고체고요. 잘 잘려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내야 되는 특징. 산소와 물과 반응성이 높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산소, 물하고 매우 잘 반응한다라는 게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응성 한번 볼게요. 그러면 누가 더 잘 반응하는데 얘네 중에서 주기가 높아질수록 점점 더 잘 반응해요. 리튬이 그나마 덜 반응하는데 뒤쪽으로 갈수록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점 세진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소 반응. 자, 산소 반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 그래서 보게 되면은 리튬 4개로 예시를 해볼게요. 어차피 다 똑같습니다. 원자과 전자가 전부 똑같기 때문에 식 규칙은 전부 다 똑같아요. 자, 리튬 고체 4개. 근데 이 S는 뭔가요? 상태 표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어요. 고체, 액체, 기체. 그래서 S는 솔리드, 고체란 뜻이고요. L은 리퀴드, 액체, G는 가스, 기체란 뜻입니다. 얼음, 물, 수증기 이거죠. 근데 새로운 게 나왔어요. AQ, 아쿼스, 수용액이란 뜻인데 소금을 물에다가 타면은 소금물이 되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액체랑 차이가 뭔가요? 소금을 엄청나게 온도를 높게 해서 소금 용암을 만들면 그건 소금 액체인 겁니다. 그런데 소금을 그냥 물에다 타서 녹인 거면 수용액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금속이 있는데요. 산소랑 반응을 시켰어요. 가만히 놔뒀더니 산소랑 붙었어. 그랬더니 이런 금속이 됐다고 합니다. 이런 금속을 뭐라 그러냐면 산화 금속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는 이온 결합 상태고요. 좀 이따가 배울 거예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다음 시간에. 두 번째는 산소와 결합한 것, 결합한 상태예요. 이 상태를 산화된 상태. 알고 있으면 좋은데 녹슬은 상태입니다. 산화된 건 녹슬은 상태예요. 산소랑 반응해서 녹슬었습니다. 따라서 이 2번 개념이 중요해요. 녹슬면 어떻게 돼요? 광택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산소랑 반응하면 썩는 거예요. 광택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물 반응. 자, 두 번째는 물 반응인데 이번에는
알칼리 금속을 어디다가 물에다가 풍덩하고 떨어뜨렸어요. 원래는 이렇게 풍덩하면 안 돼요. 굉장히 반응성이 높아서 폭발합니다. 그리고 리튬이니까 그나마 덜하지. 칼륨, 루비디움 쪽 가면 진짜 대폭발을 한다고 할 정도로 격렬하게 반응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건 통째로 외워야 돼요. ELIOHAQ 물속에 LiOH가 녹아져 있는 상태와 H2 가스,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자, 물 반응에서 나오는 결론 1번. 수소 기체 발생. 부글부글부글부글 하면서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리튬이. 그러면서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위험해 보이죠? 자, 두 번째로는 LiOH, 염기성입니다. 어떤 걸 보고 LiOH에서 OHAQ, OH-AQ라는 거는 염기성을 뜻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가 염기성이다 라고 되겠습니다. OH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염기성인 겁니다. 그것 정도만 알면 돼요. 이거 2학기 때 더 설명을 해줄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따라서 이게 염기성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중요했기 때문에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이라는 게 있어요. 평소에는 색깔이 없는데요. 염기성이면 붉은색을 띠는 특징이 있습니다. 염기성 붉은색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확인을 한다. 염기성인 걸 확인을 했다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소와 반응하면 광택이 없어진다. 물과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되면서 염기성을 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보관법은 산소, 물 차단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이랑 안 섞이는 거 뭐죠? 석유 또는 파라핀에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은 괜찮겠죠? 물하고 산소랑 안 닿을 테니까 산소도 차단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 이용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리튬, 나트륨, 칼륨. 와, 다행히 루비듐까지 안 해도 돼. 리튬은 왜냐면 20번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배터리에 써요, 배터리. 자, 나트륨 같은 경우는 조명, 비누, 소금 이런 데 씁니다. 나트륨 조명에 쓰는데 자, 비누라는 거는 일단 더 알아보면 비누는 NaOH란 물질이에요. 자, 이 OH 염기성이죠. 따라서 비누 염기성이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소금이라는 물질은 NaCl입니다. 자주 나올 물질이라서 알려드린 겁니다. 자, 칼륨은 비료에 사용됩니다. 할로젠 원소예요. 할로젠 원소라는 것도 정의를 봅시다. 얘는 몇 쪽이냐면 17쪽이에요. 17쪽 원소. 17쪽이면 기본적으로 비금속입니다. 자, 얘네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플루오린, 염소 Cl,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 더 있을 건데 일단 요 네 가지가 대표적이에요. 이름을 보면 플루오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네 가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네 특징을 보면은 실온에서 일단은 이온으로 상태를 볼 때는 F-, Cl-, Br-, I-, 아까랑 완전 정반대죠? 얘는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예요. 일단 이렇고요. 실온에서 이원자 분자로 존재를 합니다.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냥 FCl 이런 건 원소 성분이었고요. 실제로서 물질로서 분자로 존재를 해야 된다 인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선 F2, CL2, Br2, I2 이렇게 존재를 하는 물질들이라고 보면 돼요. 자, 상태를 볼게요. 기체, 가스, 염소 기체, 가스, 브로민 액체, L, 아이오딘, 고체, 솔리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런 특징이 있어요. 색깔까지도 사실은 알아야 돼요. 여기가 외울 게 뜬금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노랑색, 노랑, 이것도 역시나 노랑, 그 다음에 젓갈색,
브로민은 젓갈색 액체고 아이오딘은 보라색 고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의 특징은 따라서 금속하고 수소와 잘 반응. 금속이라는 애들은 주기율표 왼쪽에 있던 애들, 수소는 H. 그러니까 주로 왼쪽에 있는 애들하고 잘 반응한다입니다. 자, 반응성 알아볼게요. 이것도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F2가 제일 반응성이 세요. 위쪽에 있을수록 반응성이 세겠습니다. 조금 이제 내려갈수록 약해진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한 식은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시로 볼게요. 어떻게 반응할 건지. 나트륨 반응, 나트륨과 반응하는 경우, 금속과 반응하는 거죠. 금속, 수소와 반응하는 경우로 나타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나트륨 금속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루오린 기체랑 반응을 해볼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NaF가 됐고요. 빛이 나면서 열이 난대요. 뭐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반응하네 이러고 끝났어요. 색깔까지는 별 필요가 없겠죠.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로 끝이 나겠습니다. 자, 수소 반응 같은 경우는 여기가 중요한데 얘는 수소 기체랑 이번에는 염소 기체로 해볼게요. 반응을 할 건데 그러면 이 HCl이 두 개가 발생을 해요. 자, 이건 기체 상태 혹은 AQ 상태라고 해도 되는데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할로젠화 수소라고 합니다. 수소에 할로젠이 붙었다라는 뜻인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이제 물에 녹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HCl 물에 녹인 상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것도 우리가 산성 염기성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았지. 물에 녹이면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뭐냐면 아까 OH-AQ는 염기성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H 플러스 AQ라는 거는 산성이라는 물질이 돼요. 따라서 산성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H랑 반응한 거는 산성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또 지시약 외워야 돼요? 따로 없어요. 지시약 당장 외울 거는 없다. 산성이다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학교에서 지시약, 리트머스 같은 거 색깔 외워라 하는 학교가 있다면 그거 추가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예시를 볼게요. 실생활 부분을 좀 보도록 할게요. F2, CL2, BR2, I2 어디다 쓰는지. 자, 플로린 같은 경우는 충치 예방 치약에 쓰고요. 치약. 불소 치약이라 그러죠. 불소가 플로린입니다. 자, 염소 같은 경우는 수영장 소독. 수영장 소독제. 자, BR2 같은 경우는 감광제. 감광제가 뭔가요? 라고 하면은 빛과 반응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반응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게 브로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광에 반응한다라는 감응한다라는 뜻이고요. 아이오딘은 상처 소독제예요. 자, 이거 그럼 따로따로 다 외워야 되나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이죠. 한꺼번에 우리 20가지 원소에 대해서 실생활을 모두 다 몰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은 비활성 기체라는 건데요. 비활성 정의 18쪽 원소예요. 어떤 거? 헬륨, 네온, 아르곤 얘네 셋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얘네 특징은 이온이 없어요. 왜? 특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징이 엄청 중요해요. 뭐냐면 반응성이 없습니다. 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반응성이 없어서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해요. 따라서 다른 것과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1쪽에서 17쪽 애들은 반응을 하는데 18쪽은 반응을 안 하는 혼자서 좀 특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금속인데 혼자서 또 다른 특징을 가진 비금속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화학 결합도 안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금속 같은 경우는 아까 어떻다고 했어? 막 이원자, 분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원자 상태 존재로 합니다. 원자 상태로 그냥 그 상태로 존재를 해요. 따라서 이걸 뭐라 그러냐? 1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본인 자체로 분자, 물질이다 이런 얘기죠. 헬륨, 내가 뭐 분자야, 물질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의 특징은 최외곽전자죠. 최외곽전자 모두 채워진 8개 모두 채워진 안정한 전자 배치. 꽉 찼다는 얘기예요. 전자 꽉 참. 꽉 채움. 근데 헬륨은 2개인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 18쪽이잖아요. 안정한 모두 채워졌대. 꽉 채웠대. 원자가 전자로 그냥 다시 표현하면 돼요. 원자가 전자는 0개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꽉 채워졌기 때문에 반응을 하지 않아서 원자가 전자가 0개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비활성이지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건 뭐야?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원자가 전자는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꽉 차 있어서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배울 건데 이게 다음 주랑도 어차피 연관되는 내용인데 한 개만 배우고 넘어갈게요. 옥텟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소들이 전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얻거나 잃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안정한 전자 배치. 그러니까 꽉 차면은 안정해지거든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루려 함.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여덟전자 규칙이라고 해요. 최외곽전자 8개를 이루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헬륨은 어떻게 해요? 헬륨은 그래서 다른 표현을 써요. 헬륨은 듀엣 규칙이라는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가르쳐주는 학교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학교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름은 다르지만 비활성 기체이므로 18쪽이므로 안정한 건 맞습니다. 이렇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헬륨은 옥텟 규칙 OX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건 학교마다 다른데요. 헬륨을 포함시키면 O라고 하면 되고 아니라 그러면 엄연하게는 틀린 게 맞습니다. 엄연히는. 자, 그렇게만 하면 돼요. 엄연히 헬륨은 옥텟은 아닙니다. 단 학교마다 내신 확인 필요. 이거는 체크를 꼭 해야겠죠? 여러분들 내신 잘 봐야 되니까.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굉장히 길었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여기서 포기하면은 큰일 납니다.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